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소방기술사 강의 영상입니다. 주제는 화학 플랜트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인 반응폭주. 다른 말로 열폭주라고도 하죠. 사실 이 자료를 처음 봤을 때 좀 막막했어요. 너무 복잡한 화학공학 개념이라서요. 하지만 오늘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현상이 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핵심 원리와 대책은 무엇인지 청취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완벽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접근이에요. 사실 이건 단순히 어떤 공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두 가지 힘의 싸움으로 볼 수 있거든요. 두 가지 힘이요? 네, 바로 열을 만들어내는 힘과 열을 식히는 힘. 이 둘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죠. 평소에는 이 균형이 잘 맞고 있는데 한번 이게 깨져서 열을 만들어내는 힘이 이기기 시작하면 그 힘이 스스로를 증폭시키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치닫게돼요. 이 모든 재앙은 발열 반응으로 생성되는 열, QG라고 부르는데요. 이 QG가 냉각 시스템으로 제거되는 열, QR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커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증폭시킨다는 말이 좀 섬뜩하게 들리네요. 그럼 그 원리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료에서는 반응 폭주를 발열 반응기에서 냉각 실패로 인해 반응 속도가 급격히 증대되어 온도와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 현상 뒤에는 어떤 과학 법칙들이 숨어 있나요? 핵심은 서로 완전히 반대 역할을 하는 두 가지 물리 법칙의 경쟁이에요. 먼저 열을 만들어내는 쪽, 그러니까 열 생성 QG는 아레니어스식이라는 법칙을 따릅니다. 복잡한 수식은 잊어버리셔도 좋고요. 핵심 개념은 이겁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반응 속도는 지수함수적으로 빨라진다. 그거 기억나요.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온도가 10도 오를 때마다 반응 속도가 대략 2배가 된다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섭씨 20도에서 1시간 걸리던 반응이 30도에선 30분, 40도에선 15분, 이런 식으로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온도가 정말 조금만 올라도 반응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는 거죠. 그럼 빨라진 반응은 더 많은 열을 뿜어내고 그 열은 다시 온도를 더 높여서 반응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양성 피드백의 악순환, 즉 포지티브 피드백 루프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원인이 돼서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와, 정말 무서운 개념이네요. 그럼 이 폭주 기관차를 막아세우는 그 반대편 힘은 뭔가요? 그게 바로 열 제거, QR의 원리, 뉴턴의 냉각 법칙입니다. 이건 아레니우스식보다는 훨씬 단순해요. 열을 얼마나 잘 식힐 수 있는지는 결국 냉각 시스템의 성능에 달려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열 전달 개수 H, 열 전달 면적 A, 그리고 반응기 내부와 냉각수 사이의 온도 차이, 델타 T에 의해 결정돼요. 그렇군요. 그럼 엔지니어의 가장 큰 고민은 이 열 제거라는 선을 성능을 최대한 좋게 유지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열 생성이라는 그 괴물 같은 곡선이랑 만나는 안정적인 지점이 사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겠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료에 나온 그래프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쉬워요. S자 형태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열 생성 곡선이 있고 원점에서부터 직선으로 쭉 뻗어나가는 열 제거 직선이 있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두 선이 안정적인 낮은 온도에서 한 번, 그리고 저 위 아주 높은 불안정한 온도에서 또 한 번 만나요. 운전은 항상 낮은 온도의 교차점에서 이루어지고요. 거기서 열 생성과 제거가 균형을 이루는 거군요. 두 선이 만나는 그 낮은 온도의 교차점이 점점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더 높은 온도로 밀려나겠네요. 맞아요. 그러다가 어느 임계점을 딱 넘어서면 이 직선이 S자 곡선과 더 이상 만나지 못하고 항상 그 아래에 놓이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이 지점을 돌이킬 수 없는 지점, 즉 포인트 오브 노 리턴이라고 불러요. 이 순간부터 온도는 통제불능 상태로 치솟기 시작하고 우리는 이걸 반응 폭주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한번 그 임계점을 넘으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게 정말 무섭네요. 듣고 보니 이 현상이 어느 날 갑자기 펑 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명확한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처럼 느껴져요. 그 재앙으로 가는 시나리오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네, 맞아요. 보통 4단계의 시나리오를 거쳐서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열 축적이에요. Heat accumulation. 냉각 시스템에 작은 문제가 생겨서 열이 제거되는 속도보다 생성되는 속도가 미세하게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온도가 평소보다 1, 2도 정도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는 폭풍 전의 고요 같은 단계입니다.
이때는 계기판을 아주 유심히 보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마치 미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좀 피곤한가 하고 넘어가는 것처럼요.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그래서 대부분 2단계를 놓치고 두 번째 단계, 반응 가속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축적된 열 때문에 온도가 임계점 근처까지 오르면서 아까 말씀드린 아레니우스식이 이제 본격적으로 마법을 부리기 시작해요. 반응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면서 온도계랑 압력계 바늘이 평소와는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아, 이때쯤이면 운영자들이 뭔가 이상한데 하고 인식하기 시작하겠군요. 그렇죠.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스 발생 및 압력 상승인데 이때부터는 단순히 뜨거워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격 자체가 변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화학 반응의 성격 자체가 변질되기 시작해요. 원래 우리가 원했던 주된 반응 외에 너무 높은 온도 때문에 원치 않았던 부반응이나 심지어 물질 자체가 분해되는 반응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반응들은 종종 엄청난 양의 불응축성 가스를 만들거든요. 이 가스들이 반응 뒤 내부에 갇히면서 압력이 설계 압력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급격하게 상승해요. 마치 풍선을 한계 이상으로 계속 부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결국 그 풍선이 터지는 거군요. 파열 및 폭발. 그렇습니다. 결국 반응기는 내부의 엄청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거나 터져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만약 안에 있던 물질이 인화성 가스나 액체였다면 이게 외부로 한꺼번에 누출되면서 공기랑 섞여 거대한 증기운을 형성하고 작은 점화원 하나만 만나도 상상조차 하기 힘든 대규모 폭발로 이어집니다. 자료에 나온 BLVE나 VCE 같은 끔찍한 2차 피해로 이어져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게 되는 거죠. 와, 듣고 보니 냉각, 교반, 물질 투입 같은 아주 기본적인 공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네요. 이 섬세한 균형을 깨뜨리는 주범들이 결국 이런 사소한 실수에서 시작되는 거군요. 자료에서 아주 재미있는 암기 팁으로 냉교물을 제시하던데 여기에 핵심 원인이 다 담겨 있다고요? 네, 현장에서 쉽게 기억하도록 만든 일종의 두문자어인데요. 반응 폭주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원인을 정확히 짚고 있어요. 첫 번째 냉은 말씀하신 대로 냉각 실패입니다. 가장 흔하고 직접적인 원인이죠. 냉각수를 보내주는 펌프가 고장나거나 정전으로 전원이 나가거나 반응기 내부에 설치된 냉각 코일에 구멍이 생기는 등 열을 식혀주는 시스템 자체가 멈춰버리는 경우예요. 두 번째 원인인 교반 실패라는 점이 좀 의외인데요. 그냥 내용물을 섞어주는 장치가 멈췄을 뿐인데 어떻게 그게 폭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열이 한 곳에 뭉쳐서 그런 건가요? 마치 냄비에 수프를 끓일 때 잘 저어주지 않으면 바닥만 새까맣게 눌어붙는 것처럼요. 그거예요.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거대한 반응기 안에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열이 골고루 퍼져야 하는데 교반기가 멈추면 열이 특정 지점에만 집중적으로 쌓이게 돼요. 그럼 그 부분만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핫스팟이 생기죠. 이 핫스팟이 전체 반응을 폭주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하, 이제 이해가 되네요. 마지막 물은 물질 투입 오류군요. 이건 딱 들어도 사람의 실수랑 관련이 깊어 보여요. 네, 인적 오류, 휴먼 에러나 시스템 오작동과 관련이 깊죠. 예를 들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촉매를 정량보다 2배나 넣었다거나 반응 물질 A와 B를 50대 50으로 섞어야 하는데 80대 20으로 잘못 넣었다거나 혹은 원료에 포함된 불순물이 예상치 못한 격렬한 부반응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한 사고 사례에서는 작업자가 착각해서 촉매를 1kg 넣어야 할 것을 10kg 넣는 바람에 단 10분 만에 반응기가 파열 직전까지 간 경우도 있었어요. 그만큼 사람의 실수가 치명적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재앙으로 번지지 않게 막아줄 시스템, 즉 예방책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맞습니다. 가장 좋은 방어는 아예 폭주가 시작될 틈을 주지 않는 사전 차단, 그러니까 프리벤션이죠. 이를 위해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인터락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냉각수 유량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 게 감지되면 원료가 반응기로 들어가는 밸브를 자동으로 잠가버리는 거예요. 아, 마치 도미노를 거꾸로 세우는 것 같네요. 하나의 도미노가 넘어지려고 하면 그게 다른 도미노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딱 멈춰 세우는 장치인 셈이군요. 네, 그런 연쇄 차단 시스템이죠. 그리고 설비를 이중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중요한 온도나 압력 센서를 하나가 아닌
2개, 3개씩 설치해서 하나가 고장나도 다른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겁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본질적으로 안전한 설계라는 철학도 있어요. 이건 문제 해결 방식 자체를 바꾸는 건데요. 위험한 물질 대신 덜 위험한 물질로 대체하고 한 번에 사용하는 위험 물질의 양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법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모든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겹쳐서 폭주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자료에는 이때를 위한 또 다른 암기법, 킬던벤이 등장하던데 이건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킬던벤은 예방이 실패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사후 완화, 즉 미티게이션 조치입니다. 첫 번째 킬은 말 그대로 반응을 죽인다는 의미에서 킬러를 투입하는 거예요. 반응 억제제, 퀸칭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을 반응기에 긴급하게 쏴서 진행 중인 반응을 화학적으로 강제 중지시키는 겁니다. 불이 더 번지기 전에 소화기를 뿌리는 것과 같네요. 그렇죠. 다음 던은 덤핑이군요. 이건 뭔가 버린다는 뜻 같은데요. 네, 반응기 안에 있는 시한폭탄 같은 내용물 전체를 지하에 미리 마련해둔 훨씬 크고 안전한 비상탱크로 신속하게 쏟아부어 버리는 겁니다. 위험의 근원 자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격리하고 희석시키는 방식이죠. 마지막 벤트는 벤트, 즉 긴급 방출이군요. 압력밥솥에서 김 빼는 것처럼요. 원리는 같습니다. 반응기 압력이 파열 압력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설정된 압력에서 터지는 파열판이나 안전 밸브를 통해 내부의 엄청난 압력을 외부로 강제로 배출하는 겁니다. 아, 잠시만요. 거기서 질문이 있어요. 덤핑이나 벤트는 위험 물질을 그냥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밖으로 빼내는 거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또 다른 환경오염이나 2차 사고의 위험을 만드는 것 아닌가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당연히 그냥 대기 중으로 방출하지 않습니다. 벤트 시스템 끝에는 보통 유해물질을 태워서 무해하게 만드는 플레어 스택이나 화학적으로 흡수해서 처리하는 스크러버 같은 처리 시설이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덤프 탱크 역시 냉각물 처리 설비를 갖추고 있고요.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반응계 자체가 폭발해서 내용물 전체가 통제 불능 상태로 퍼져나가는 최악의 상황은 막기 위한 마지막 선택인 셈이죠. 그렇군요. 들어보니 정말 여러 겹의 방어막을 겹겹이 쌓아올리는 전략이네요. 자료에서 마지막으로 로파라는 개념을 언급하던데 이게 바로 이런 방어막들과 관련이 있는 거죠?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로파는 Layer of Protection Analysis, 우리말로 하면 방호 계층 분석인데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공정제어, 경보, 인터락, 그리고 킬던벤 같은 비상조치까지 이 수많은 독립적인 안전 방호 계층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리고 충분한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위험성 분석 기법이에요. 각 방호 계층을 흔히 구멍에 뚫린 스위스 치즈 조각에 비유하곤 합니다. 아, 그 유명한 스위스 치즈 모델이군요. 사고는 모든 치즈 조각의 구멍이 우연히 일렬로 정렬될 때 발생한다는 이론 맞죠? 로파는 그럼 그 구멍들이 일렬로 맞춰질 확률을 계산하는 거군요. 단순히 안전장치가 많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장치가 실패할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그래서 우리 시스템은 10만 년에 한 번 사고 날 정도로 안전하다고 증명하는 과정이네요. 맞아요. 그 비유가 로파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각 방호 계층, 즉 치즈 조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확률을 계산하고 모든 방호 계층이 동시에 실패할 최종적인 사고 발생 빈도를 계산하죠. 만약 그 빈도가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기준보다 높다면 구멍이 더 작은 새로운 치즈 조각, 그러니까 추가적인 방호 계층을 더 쌓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안전을 감이 아닌 데이터와 확률에 기반해서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방법론인 셈입니다. 오늘 이 기술 강의 자료를 통해 살펴본 내용은 화학 플랜트의 안전이라는 것이 단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네요. 한쪽에서는 열 생성이라는 아레니우스의 법칙이 지수함수적으로 힘을 키우려 하고 다른 쪽에서는 열 제거라는 뉴턴의 법칙이 그걸 막아내려는 말 그대로 물리법칙 간의 끊임없는 줄다리기 싸움이군요. 안전은 결국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도록 여러 겹의 방어막을 치는 과정이고요. 핵심 원인 냉교물과 최후의 보루인 킬던벤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면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을 잘 정리해 주셨네요. 복잡하고 위험한 시스템일수록 다층적인 방어가 필수적이라는 것. 고장난 펌프 하나, 잘못된 계측값 하나, 한순간의 부주의 같은 단 하나의 실패 지점이 그 아레니우스식이라는 무시무시한 법칙 때문에 통제불능의 재앙으로 번질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각각의 안전장치는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실패가 최종적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다중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현대 공정 안전의 핵심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산업 플랜트에 초점을 맞췄지만 작은 불균형이 스스로를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통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이 열폭주의 개념은 비단 화학공학에만 국한된 것 같지는 않아요.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의 전문 분야나 혹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와 유사한 개념의 폭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주변의 어떤 작은 불균형이 만약 적절한 냉각 시스템에 의해 제어되지 않는다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